주주총회에서 유난히 강조된 말이 있습니다. ESG. ESG가 중요한 투자 척도로 부상하면서 ESG 경영 방식을 구축하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ESG가 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게 갑자기 왜 난리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ESG?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오해는 뭐냐면은 ESG 경영은 착한 경영이다, 착한 기업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익을 좀 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기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혼자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번 들고 나와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나름대로 또 새로운 걸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ESG. 요즘에 한창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머리가 많이 아픈 주제죠. ES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은 ESG와 자본주의의 변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ESG가 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ESG라는 게 이제 뭔지 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몇 가지 좀 질문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ESG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갑자기 왜 난리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ESG?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불만들이 많으세요. 우리 지금 열심히 돈 벌려고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투자자 눈치 보라고 ESG 자꾸 그러냐라는 것도 있고, 또 ESG 이야기 나오면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그 기후변화 우리 회사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왜 거기까지 자꾸 신경 쓰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불만을 많이 해요. 어떻게 뭔가 하라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안 하면 잡혀가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으로 이제 많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한 40대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이거 ESG 한다고 평가해가지고 자꾸 회사를 왜 이렇게 괴롭혀요? 얘네들 무슨 권리로 우리 자꾸 평가하고 줄 세우나요? 이런 이제 불만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사실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밖에 나가서 야 너희들은 시대의 변화를 몰라 또 이런 이제 비난을 또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사실 있죠. 근데 좀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도대체 ESG는 왜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왜 갑자기 ESG라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다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일에는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실에만 쫙 몰두를 해가지고 집중을 하면 되게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자주 역사라든지 뒤로 돌아가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면 지금의 모습이 막연하게 보이던 게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관점을 또 택하다 보면 세상 일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일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를 알고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맥락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구한다. 그럼 영어로 이제 리서치한다 그러죠. 리서치예요. 리서치. 남이 찾아놓은 거 다시 찾는 거예요. 보면 리서치라는 게. 즉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하고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화, ESG 이런 것들을 지금 갑자기 갑툭튀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지를 좀 멀리서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구태의연하고 되게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곤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아파트 청약, 로또,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아파트 청약제도 보면 되게 복잡해요. 뭐 재당첨 금지도 있고 일가구 주택 금지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이 도대체 아파트 청약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꽤 복잡한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복잡한 제도가 이렇게 금방 시행이 될 수는 없을 텐데 라고 거슬러 올라갔더니 뭐가 있냐면 1950년대부터 시작됐던 전화, 우리 이제 쓰는 전화, 전화를 옛날에는 이제 힘들게 청약을 해서 아파트처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필요 없어도 하나 더 받자. 웃돈 받고 팔자.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나 이사했으니 B라는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B라는 지역에 가서 비싼 돈을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을 내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 청약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화 청약 제도가 아파트 청약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오는 과정이죠. 그걸 알고 나니까 제도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제도는 대부분 10년, 짧아도 10년, 길게 보면 50년, 100년 가까운 백그라운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ESG, 영어로 돼 있는 뭐 ESG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정리하면 뭐냐면은 세계화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세계화, 뭐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뭐 CF도 많이 나왔죠.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십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소 키우시는 분들은 덴마크, 뭐 꼭 키우시는 분들은 뭐 네덜란드 이런 것처럼 다들 막 국제적인 경쟁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는 것들은 이제 기업이 영향력이 커지는 데 따라서 책임을 묻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즉 그 세계화라는 것들은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이제 확대를 이제 해가는 과정이고 기업과 자본이 어떨 때는 협력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대립을 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자본이 더 힘이 세지면서 자본에 의해서 기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1년 현 시점에서는 이제 ESG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자본이 기업을 통제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도 투자하고 뭐 이제 할 때 보면은 로또 대박 이런 걸 이제 원하는 분도 많지만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안정적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한 뭐 요즘에 원체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낮으니까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기대하는 이득이 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즉 자본의 속성은 급격한 변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기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훨씬 더 선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본이라는 것들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어떤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에서 자기의 이익을 이제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인데 잘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훨씬 선호하는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무모한 일을 벌려서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자본의 속성은 이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0년대부터 자본들은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묻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의외로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1950년, 50년대까지 올라가면 이제 하워드 보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기업의 책임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의 행동이 이제 사회적 목표와 가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바람직하게 작용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1960년대 이제 뭐 키스 데이비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복잡하고 장기적이고 또 이제 귀찮은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요즘 말하면 이제 CSR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5, 60년대 지금으로부터 보면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다시 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끝나는 이제 시점까지 가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주도로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이제 재편이 됐죠. 그때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브레튼 우즈 체계,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세계 경제 체계가 됐는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즉 미국 달러에 대해서 미국 달러는 금과 태환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 금 1온스는 35달러. 그러면은 누구든지 달러를 미국에 갖고 오면 다시 금 35온스를 금 1온스를 내주는 어떤 이런 체제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인데, 이 체제의 그 가장 전제 조건, 핵심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환율이 안정된다라는 것들은 돈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돈이 잘 움직이지 않게, 자기 나라 국경을 떠나지 않고 그 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환율이 비슷하게 유지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각국 정부는 당연히 뭐 그럴 돈도 없었지만 외환에 대한 통제를 매우 강화합니다. 함부로 돈을 밖으로 송금한다든지 돈을 밖으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들은 한 1960년대까지 이제 후반까지 이제 유지가 됩니다. 보면. 그래서 다 돈은 각자 묶여 있고 비교적 환율은 안정되게, 이제 주요국 이야기죠. 선진국 이야기. 잘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1960년대 이제 중반쯤 되니까 이 미국 밖에 유통되는 달러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 다 미국 안에 있는 게, 최대한 많은 달러가 미국 안에 있고 밖에는 달러가 별로 없어야 좋은데, 미국 밖에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당시 표현으로 따지면 유로 달러라고 불렀죠. 이런 달러가 많아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을 이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즉 달러가 막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달러들이 미국에 우르르 몰려와서, 야, 금 내놔,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이제 다들 들었던 상황이었고, 1965년에 이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 내놓고 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면서 달러 체제에 타격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1967년에 이제 영국이 외환 부족 사태가 벌어져요. 지속적인 이제 무역 적자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결국은 이 브레튼 우즈 체제 성립을 하고 있던 각국 간의 안정적인 환율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1967년에 영국은 이제 버티다 못해가지고 파운드를 대폭적으로 평가 절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1972년에 미국은 이제 금태환을 이제 포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체제들이 그냥 국제 경제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구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달러가 각국의 환율이 이제 그때부터 중요해졌어라고 이제 보통 아는 정도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 되면서, 즉 달러와 금이 연동된 시대가 끝나면서 제일 핵심적인 테마는 뭐냐면은 자본이 이제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전에는 상품만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데 비해서 자본은 국경에 묶여가지고 잘 이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 시기부터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편하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던 이제 그런 시기로 넘어갔다는 거죠. 각 국가들은 이제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197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해외 투자, 해외 주식 발행, 뭐 외국 기업 인수합병, 요즘 많이 보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관세도 물고 농산물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품목은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었지만 자본은 오히려 단일했죠. 그냥 뭐 달러면 달러, N이면 N, 그런 편한 어떻게 보면 균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더 자유로워진 시절이 이제 1970년대 초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던 시절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제1차 오일 쇼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1913년 이제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이 산유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로또를 맞습니다. 막대한 달러 자산이 이제 막 굴러 들어오는 거죠. 이 막대한 달러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산유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뭐 우리도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안전한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산유국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알던 런던, 뉴욕, 그 다음에
도쿄 이런 이제 나라의 은행들한테 대규모 이제 달러 예금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행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그 굴릴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났는데 이걸 대출을 이제 해줘야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대출해줄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은행들이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에 대규모로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즉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제3세계 국가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일 쇼크로 들어온 돈이 이제 선진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것들이 각 국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대출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국가 간에 딱 정해놓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환율이 변하는 이런 시장이었으니까 은행들도 제3세계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돈에 대한 리스크,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은행이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돈을 빌려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걸 따지고 챙겨보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2년 170억 달러 정도에 이르던 이제 개도국에 대한 대출 금액이 한 10년이 지난 1981년 되니까 2,09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뭐 그 정도 금액 뭐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어마무시한 이제 그런 금액이었던 거죠. 왜? 우리나라가 총력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1977년인가요?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온 국가가 나라가 이제 축제 분위기인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2천억 달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던 이제 큰 돈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러한 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을 토대로 이제 뭐 중화학 공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보면.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그 돈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제 넘나들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생산 활동, 투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봉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기업 활동에 반영할 것인가가 이 시기에 기업 활동에 이제 새롭게 고려할 요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 분명히 이제 본사는 여기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OECD 같은 이런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 기업들이 본국에 있을 때는 얌전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아주 되게 공격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국가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불만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CD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 본국 이외에서 해외에 나가서 기업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좋아라고 뭔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OECD가 이 당시에 이제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 즉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행을 이제 하게 돼요. 70년대인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마 2011년까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한 9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지금은 한 15개 정도 늘어났는데 이 당시부터 이제 기업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이 OECD에서 만들었던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ISO 뭐 26000 또는 뭐 UNGC 뭐 10대 원칙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ESG 같은 활동들은 자본의 이동이 되게 쉬워지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1970년대부터 시작된 흐름 속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절이 이제 1970년대 후반쯤 되면은 이제 한바탕 또 냉수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1979년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주 파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9년 6월까지만 해도 9.4%였던 금리가 2년 후인 이제 1981년 되면 17%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보면.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급상승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당연히 주택건설
자동차 판매 이런 거 이제 거의 뭐 다 끝장난 거죠 보면.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이제 불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빌려 쓰고 있던 당연히 전 세계 금리도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던 국가 부도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거죠.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고 이런 국가들이 우리 돈 못 갚어 뱉자라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2년쯤 돼서 은행들이 한번 전 세계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40개 국가에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어떤 부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주로 멕시코를 필두로 한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새로운 산업, 수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 생활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던 시절이었는데 한순간에 생활 수준이 이제 붕괴하고 임금이 이제 내려가는 이제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IMF 시기를 이제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1980년대 초반에 이제 한번 겪었던 것이고요. 이 국가들이 이걸 회복하는데 한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외채 위기론, 외채 망국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이제 닥쳐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죠. 이제 버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이제 행운이 찾아온 게 뭐였냐면은 개도국의 환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달러가 원체 고평가되다 보니까 개도국 환율은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바닥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외채 상환 부담은 이제 더 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수출을 이제 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경쟁력이 갑자기 이제 좋아지는 시절이 이제 이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84년, 85년 뭐 이 시기가 되니까 이제 원유 가격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국제 금리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거죠. 대규모 이제 무역 흑자, 정말 평생 가도 이제 없을 것 같은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개도국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던 시기가 198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1980년에서부터 84년 한 5년 사이에 수입 물량이 한 80% 가까이 늘어나요. 즉 자기의 강달러,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 환율이 바닥에 기고 있다 보니까 수입 제품이 훨씬 저렴하게 되는 이제 시기였던 거죠 보면.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 특히 뭐 일본을 비롯해서 대만, 홍콩,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서 대량의 물건들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1980년대 미국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한 40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1986년이 되니까 3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몇 년 사이에 한 1,900만 개, 2,0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이제 날아가는 이제 이런 시기를 이제 겪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꾀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1980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붕괴하다 보니까 선진국 제조업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외에 새로 만든 공장을 이제 만들다든지 아니면 해외 공장을 인수한다든지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이러한 패턴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기업의 이제 관리, 재무, R&D, 뭐 디자인 이런 기능들은 본국에 이제 미국에 남겨놓고 나머지 나라에 나가서 이제 생산 기능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들이 이제 실력들이 좀 좋아지니까 OEM 이제 구조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OEM 구조는 개도국의 어떤 저임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임금 구조가 낳는 거다 보니까 OEM 구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구조를 싫어할 리가 없던 거죠. 그래서 임금, 그 다음에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자원 낭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가 이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1989년 달에 이제 89년 11월인가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79년부터 시작되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에 나서던 시기가 1980년대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냉전의 종식 그러면 소련이 망했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동안에 자본주의에서 따로 떨어져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시장이 한꺼번에 커지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있던 노동력들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더 내다 팔 시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이제 서방 선진국들은 그 동안에 국방비에다가 많은 돈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군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던 거죠. 군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뭐 복지라든지 사회 발전 이런 데 쓸 여력이 생기면서 소비 여력이 이제 증가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때 군비 축소는 상당히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차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이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소독제 레오파드 2 전차를 수백 대를 굴리던, 그러니까 이게 기갑사단, 기계화 사단도 아니고 기갑사단을 만들어서 굴리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어요. 조그맣잖아요, 네덜란드. 그 조그만 나라에 이게 기갑사단이 이제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썼는데 다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국방비를 올리려면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 넓어져, 임금 낮아져, 그다음에 소비 여력 좋아져. 이런 행복한 시절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자본은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기업들도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확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이제 초반에 되면 이 기업들 활동에 뭔가 좀 발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좀 안 돼?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1990년대 초반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이런 시절에 보면 뭐 다국적 기업의 만행을 고발한다 이런 대자보도 많이 붙고 해외에서 어떤 나왔던 것들을 번역해서 마을인가요? 뭐 이런 주간지에 그런 이제 참혹한 어떤 참상을 고발하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동 착취,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이제 그 냉전도 끝나고 전 세계가 이제 위아더 월드에서 새로운 평화로운 세계로 가자라고 해서 UN 환경 개발 회의라는 것들을 이제 리우에서 이제 개최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회의는 뭐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래 뭐 환경에 관해서 좀 우리 깨끗하고 잘 살아봅시다라고 해서 세계 많은 나라 정상들이 모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회의였어요. 왜 충격을 준 회의였냐면은 일단은 뭐 많은 나라 정상들이 다 와서 환경이라는 좀 마이너한 아이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그 국가 이외의 NGO, 사실 지금 뭐 NGO라는 것들이 이제 뭐 너무 일상적이고 뭐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NPO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들리지만 그때만 해도 이러한 협상과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국가라는 플레이어만 등장해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였는데 각 국가 뭐 선진국뿐만 아니고 제3세계 개도국 이런 데서 수많은 원주민 무슨 시민단체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요구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세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국제적인 협의의 질서가 눈앞에 보였던 게 199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왜? 그 단체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했던 게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잘못된 과도한 이윤 착취, 여러 가지 환경 파괴, 그 다음에 뭐 원주민들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 이걸 바로잡아 달라. 저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호소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많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런 기업들의 활동을 뭔가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92년에 이제 글로벌 포럼 이제 92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비정부 기구, 즉 NGO들이 국가와 함께 자리를 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열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화 확대 추세에 따른 이제 뭐 환경훼손, 지역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확대될수록 이건 별로 좋지 않다,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이윤 추구가 무작정 내버려두면 되지 않는다.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 그 이유가 어떤 경우에서는 환경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뭐 지역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쯤 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등장하던 시기가 또 이 시기란 거죠. 그러니까 노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임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기업들이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가던 전통적인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뭐 요즘엔 익숙한 계약직 또는 뭐 호출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 제공이 이제 등장했던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조직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노조 외곽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그 노동 형태들을 전통적인 노조가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외부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직과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1990년대 초반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제 여성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도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각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채, 뭐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서라도 학교에 많은 학교를 짓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는 당연히 여성도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의 인식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뭔가 평등과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통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남성다움이라든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용을 받아달라. 우리는 너랑 달라. 난 너와 다른 생각이 있어. 난 너와 다른 옷을 입을 권리가 있어. 나는 너와 다른 성생활을 할 자유가 있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빗발치던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받아들여지면서 1990년대부터는 관행, 뭐 당연히 그렇게 하던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관행일 어떤 차별, 이거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차별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쭉 쌓여지다가 1999년에 이제 2000년대를 앞둔 1999년에 빵 하고 폭발을 하는 거죠.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애틀에서 터져 나온 거지요. 1999년도에 당시에 이제 WTO 이제 그 뉴 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세계 무역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가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더 확대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때 이제 핵심 권리 중에 하나가 국제 투자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거였던 거죠. 상품의 교역 플러스 국제 투자자 권리 보장 이 흐름들이 이제 같이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과 기업의 어떤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 과도하게 커졌다. 국가를 누르고 초국적 자본 기업들이 너무 영향력이 세지고 있다라는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 폭력적인 이 시위로 회의 진행을 이제 막아버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보면 많이 놀랐습니다. 모였던 사람들 스스로도 놀랐어요. 보면은 초국가적인 어떤 기업의 활동, 제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기도 했던 거죠. 근데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본, 기업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단위의 활동으로는 어떻게 제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초국가적으로 넘어다니는 이런 기업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유엔이죠. 유엔은 상당히 이제 무기력한 기관처럼 이제 그 냉전 시기에 어떻게 보면 둘이서 빗소 양 진영의 대결 전장으로 있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되게 힘이 빠지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1990년대를 넘나들면 이제 지나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엔은 이제 1999년, 2000년을 넘어가면서 어떤 기업들 초국적,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어떠한 이러한 역할을 본인의 롤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보면은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그래가지고 UNGC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99년 2000 밀레니엄이잖아요. 밀레니엄 유엔 개발 목표 MDG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되던 이제 유엔 개발 목표가 있는데, 이런 유엔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인권, 노동, 환경, 그다음에 반부패, 이런 4개 분야의 어떤 가치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즉 유엔의 개발 목표라든지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업들이 과거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인류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엔이라는 어떤 국제기구가 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인권, 노동, 환경,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UNGC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ESG에 거슬러 올라가는 현대적인 모습의 시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 노동, 그다음 반부패에 대해서 10가지 10대 원칙을 내세웠는데, 지금 읽어봐도 뭐 사실은 뭐 오케이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외로 이제 많은 좋은 반응들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점점 이제 통합이 이제 되게 됩니다. 당시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던 이제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본이라는 어떠한 그런 관점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기업에 대해서 자본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지던 시기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이면. 그러니까 자본을 통해서 기업들이 환경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코피 아난 이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을 이제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장과 자본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공고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Who Cares Win이라고 그래가지고 Connecting Financial Market to Changing World죠. 즉 세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자본 시장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004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ESG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당시 나온 이제 공고안을 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냥 막 투자하지 마세요. ESG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시스템적으로 투자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벌써 ESG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ESG 원칙과 정책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ESG라는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와 결과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폼으로 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주주의 권리를 단순하게 배당금 더 많이 주는, 어떤 이익을 더 많이 내주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ESG라는 이슈와 연계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이제 증권이나 주식시장을 통제하는 규제 당국에 대해서도 이거와 관련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 그 다음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도하게 규제로 나가면 안 된다. 시장을 역동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공고안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에부터 벌써 공식적으로 ESG라는 단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즉 자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겠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죠.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방식이 싫지 않았던 거죠. 왜? 기업들이 어떤 하는 활동들이 환경과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지고 리스크가 커질수록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자본의 어떤 장기적 이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초반서부터 많이 줄여놓으면 당연히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보면은 UN PRI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래서 1,750개의 글로벌 주요 투자 회사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6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요. 1,750개 주요 투자 회사들이. 그러면은 이 1,750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ESG적인 요소를 감안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 우리는 ESG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당장 실천하려면은 뭐 기업들도 준비해야 되고 규제당국도 준비해야 되고 투자자들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달라 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얼마나? 넉넉하게 줄게. 그래가지고 15년을 생각을 합니다. 1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PRI를 적용하겠다. 책임 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2005년에서부터 2006년에서 15년을 더하면 2021년 올해죠. 그래서 2020년서부터 갑자기 ESG라는 단어가 막 터져 나오게 된 것들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십몇 년 전부터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들은 되게 원칙적이지만 명확해요. 모든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ESG적인 요소를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주주의 역할과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ESG적인 이슈를 활용하겠다. 즉 어떤 기업이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뭐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의 보호, 안전한 일터 이런 가치와 위반된다면 주주의 권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업의 활동을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ESG 정보 공개를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각 투자 기관들도 서로 협력을 하고 이런 진행 상황들을 UN이라는 어떤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서로 보고를 하면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한 게 2006년입니다. 보면. 그 이후로 15년 동안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뒤에선 차곡차곡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즉 ESG라는 것들은 앞서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본과 기업들이 확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폐해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뭔가 수단으로서 자본이 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ESG라는 것들이 요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것들이 2000년대 초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2020년 어떤 회의에서 갑자기 ESG라는 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에 대해서 뭐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2006년 아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미 논의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자자, 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할과 준비를 하도록 시간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서도 이제 2020년에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2006년의 흐름들을 한 단계 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이것들을 자본주의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2020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 잘라버리고 앞에 있는 건 다 잘라버리고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웬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쪽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알면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결국 하긴 해야 되겠구만 라고 이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다들 마음만 이제 급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ESG에 대한 이제 역사적 흐름은 꽤 길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녹아 있는 것이 E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가지 뭐 노동, 인권, 환경, 아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투명한 그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자본과 투자라는 어떤 관점으로 쫙 통합이 된 게 ESG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자본이 굳이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시장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에 대해서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간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20년, 짧게 보면 한 20년, 길게 보면 한 50년 가까이 되는 어떤 이런 활동 속에서 ESG라는 것들은 점점 이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ESG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이 재무 데이터는 당연히 있죠. 숫자로 나오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폼에 따라 가지고 하고 그것들을 뭐 회계나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증도 하고 공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의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 시켜 가지고 객관화하고 수치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내보일 것인가가 ESG의 이제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ESG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던 것들은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족집게식으로 우리 회사 평가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적응하고 맞춰가기에는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20년 정도 지속된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뭐 답답하다. 뭐 그런 이제 부처님, 공자님 말씀은 나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또 하실 텐데, 뭐 저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일단 우리가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ESG 경영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ESG 경영을 이야기하시는 경영자분들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회사의 이제 직원들,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오해는 뭐냐면은 ESG 경영은 착한 경영이다, 착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착한 기업이라는 것들은 뭐죠? 내가 이익을 좀 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기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ESG 투자자는 그걸 원치 않아요. ESG 경영이라는 것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죠. 단지 그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리스크라고 간주되지 않았던 많은 요소들을 잘 좀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려하지 않았던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게 ESG 경영의 핵심이에요. 절대로 착하고 돈 못 버는 기업이 ESG 경영의 핵심이 아닌 거죠. 돈 잘 벌고 대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거는 해라라는 게 ESG 경영이고요. 일회성 유행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되게 강해요. 이거 뭐 2021년, 2022년, 2023년쯤 되면 누가 알겠어? 그때 되면 또 뭐가 나올 텐데 올해만 잘 넘어가자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쭉 보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엄청난 비판도 많았고 다 망할 것 같았지만 2006년에 약속했던 사항들, 논의됐던 사항들이 뚜벅뚜벅 와서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2021년, 22년 지금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시간표가 차근차근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ESG라는 단어는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것들이 ESG로 넘어온 것처럼 2024년, 5년쯤 되면 다른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간다라는 거죠. 즉 장기적 추세로 인정하고 전공법으로 맞서가지고 회사의 경영이나 활동을 보다 다른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자꾸 시험을 보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평가, 우리 못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는 D 주고 저 회사는 A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피곤하죠. 평가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험을 왜 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왜 보죠? 이 대한민국 분들은 시험에 대해서 조금 저도 그렇지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즉 시험이라는 거는 평가를 해서 못하는 애들을 혼내고 벌 주는 체제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평가라는 것들은 그것들이 잘 하고 있나, 너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걸 잘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따져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ESG 평가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기업 경영에서 활용하고 있는 숫자, 데이터들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어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수치와 데이터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재무제표는 재무에 관한 숫자는 잘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 수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숫자로 드러나는 게 있나? 데이터로 우리가 제시할 게 있나? 그럼 그 데이터를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ESG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을 바꿔서 증거 기반 경영, 데이터 기반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ESG에서 최고의 화두는 정량화거든요. 숫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보면은 객관적이고 제3자 기관이 봤을 때도 검증 가능한 숫자로 제시되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잣대로 이제 기업 경영을 들여다보면 사실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왜? 그걸 꼭 데이터를 만들어야 알아? 그거를 꼭 내가 숫자로 보여줘야 알아? 다 알잖아 우리. 근데 왜? 이제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거죠. 즉 기존에 해오던 관행, 암묵지로 어떤 통용되던 이심 전심이 경영에 이렇게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정량적이고 숫자적인 어떤 데이터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의 핵심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제 유니레버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이긴 하죠. 그래서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 경영 비전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데이터만 한 달 봐도 아마 다 못 볼 것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일상적인 경영 활동 속에서 계속 공개를 해요. 잘 됐던,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이것도 아니고 계속 수시로 계속 올립니다. 보면. 왜 이런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착한 기업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아서 기업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뭔가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기업 내부에 있는 그동안에 잘 모르던 데이터들을 끄집어내고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수익을 더 높이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ESG라는 요소들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즉 ESG라는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무제표 이외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 경영에 관한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고 증거에 기반한 경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좀 보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전통적 지혜, 내가 해보니까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되더라 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한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 교육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방식을 좀 전환시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에 MZ세대, 새로운 세대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되게 좋은 거죠. 자, 우리 숫자를 놓고 데이터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ESG라는 것들은 외부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을 좀 알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었네?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회로 이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사실 있는데 우리나라 많은 스타트업들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런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ESG 경영에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존재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리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 리스크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좀 편리하게 ESG 경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딱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ESG 경영이라는 것들은 데이터 기반 경영, 증거 기반 경영.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올리는 숫자 이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에 들어간 숫자 아닌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신 없잖아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털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즉 내가 만드는 숫자가 신뢰돼야만, 만드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 숫자에 기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제가 이제 ESG 경영의 핵심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리가 ESG에 이제 맞춰서 기업 경영을 적응시켜야 된다. 이제 어댑테이션 해야 된다 하면은 꼭 잘못된 적응이 나와요. 말 어댑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ESG 경영을 오히려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ESG 경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뭐 텀블러 주기, 일회용 컵 치워, 뭐 육식 안 하고 기업 구내식당에서 다 채식만 줘. 이런 게 절대로 ESG 경영이 아니라는 거죠. ESG 경영의 핵심은 그 핵심 사업, 그 기업의 그 핵심 업종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면은 ESG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하는 방식을 국민은행이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현대중공업이 따라할 수도 없는 거죠. 서로가 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면은 다른 리그에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질에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바꿔 나갈지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SG라는 관점으로 우리 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부의 문제를 파견해야 되지 뭐 대봉사를 늘리자, 기부를 더하자 이런 것들은 근본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이 기업들한테 제가 올해 2021년부터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은 연탄봉사. 저야 72년생이니까 연탄 많이 날랐고요. 뭐 겨울철 되면은 이제 5,000장씩 들어놓고 3,000장씩 들어놓고 연탄에 익숙한 이제 세대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연탄이라는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대기 오염물질 내뿜어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많이 내뿜죠. 온실가스 한쪽에서는 ESG 경영한다고 직원들한테 텀블러 들고 다니세요, 뭐 하세요, 친환경 경영한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거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원들을 근무 시간에 동원해가지고 거기 간다라는 것들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저거 뭐지? 왜 생산성을 저런 식으로 낮추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 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왜 저런 식으로 지출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윤 저하의 ESG라는 게 기업 경영을 더 효율화시키는 방법인데 반대로 기업의 이윤율을 낮추는, 물론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업 이윤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 방향인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ESG 경영은 보통 보면 당장은 지배구조에 관한 약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를 비롯한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가장 취약하고요. 근데 하지만 지라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규를 맞추다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은 점차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기업의 이제 공통 문제죠.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다변화시킬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나이 많으신 분들, 회장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ESG에서 G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다 왜 50대 60대 남성만 있어? 왜 여성은 없어? 왜 젊은 친구는 없어? 왜 노조 대표는 없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일단은 이 환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당장에 어떤 결과물을 내고 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쉽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기술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근본적인 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원료 투입,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재무제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재무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1990년대 만들어 놓던 플랜트 유지하다가 2020년대 새롭게 뭔가 친환경적으로 바꾸자고 해보면 그 전에 10명 필요한 거 2명이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용 문제를 어떡하지?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경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제 S 같아요. S. 왜냐면 S는 폭이 넓잖아요. 사회적인, 소셜 문제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 관련 리스크도 있고요. 좀 지나면은 제가 봤을 땐 다양성 리스크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T 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어떤 그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은 어떤 이런 직 같은 경우는 다양성 리스크.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밸류 체인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 즉 수단계에 내려가는 이제 그 하청회, 재하청 이런 협력 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업체들,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들이 결국은 다 기업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게 올해가 문제되는 게 대한민국 사회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사회적 요구가 매우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것들이 쉽지 않고, 특히 사회라고 대표되는 어떠한 이러한 분야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어요. 2022년, 2023년 되면 또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대응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보면 사실 ESG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국가도 나서고 공공도 나서고 뭐 민간도 나서고 다 보면 여러 가지 ESG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요. 뭐 지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평가 결과 안 좋으면 두고 봐. 이런 식의 압박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좀 넓히고 좀 멀리 넓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흐름을 주도해왔던 이제 EU나 이런 국제기구 관련 기구들, 뭐 리포팅하는 업체들이라든지 뭐 컨설팅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들을 좀 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의 관점,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업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업 경영,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구름 잡는 어떤 이런 거에서 숫자, 그다음에 실제로 좀 구체적인 사항으로 전환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ESG라는 게 그 비재무 정보에 대한 제공을 객관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뭐 이제 어떤 기업의 경영이다 그러면은 뭐 기획이라든지 재무라든지 몇몇 파트에서만 이루어지던 활동들이 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파트에서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화낼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다고 사람을 더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거 하냐고 내부적으로 되게 갈등이 이제 많아질 거죠. 근데 어떻게든 이 문제를 1, 2년 안에 끝내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ESG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됐고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한번 뭐 학습이라면 학습, 뭐 공유라면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앞으로 변화해 나가야 되는 부담이 큰 이런 실행 부서들을 참여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점들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저도 ESG와 관련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지구본 연구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ESG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ESG 관련한 일도 조금씩 하는데 좀 한번 너무 지나치게 평가 위주에 맞는 어떻게 우리가 점수 잘 받을까에만 좀 골몰하시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좀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뭐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종종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국형 ESG가 뭔지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ESG와 관련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서로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알려드리면서 좀 그래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나도 어려워 이런 관점도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좀 새로운 자리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